어쨌든 상장을 하면 거래소에서 이거를 산업재나 아니면 통신이나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류가 어딘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라든지 가치에도 달라지는 영역들이 있을까요? 스페이스X의 달라진 영역보다도 영역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갈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밸류체인 쪽이요? 그쵸. 만약에 예를 들면 통신 쪽으로 들어오면 통신 쪽에 있는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근데 단언할 수 있는 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상이 훨씬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우주 인프라 기업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도너리 진행의 김지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테마 중 하나가 우주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님과 함께 우주 산업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유명하시지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너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우주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의훈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주 섹터를 또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데 네. 연구원님께서 우주 섹터를 연구해서 우주 섹터가 핫해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 우주 섹터가 핫할 시점인가요? 사실 우주 산업이 제가 21년도부터 섹터를 이제 맡고 커버를 해왔었는데 네. 이 최근과 같이 급격한 관심이 왔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우주 산업이라고 한 게 사실 산업이라고 붙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테마성 움직임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장에서 관심이 받았을 때의 그런 주가 움직임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만큼 좀 달라진 점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고,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공개된 시장에 나오면서 향후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놓고 봤을 때 이게 우주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라 좀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으로 좀 재편될 수 있는, 따라서 거기에 따른 뭐 투자자들의 자금이나 이런 자본시장의 흐름도 우주 산업에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방향성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주 하면은 그 약간 미지의 영역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미래와 이런 얘기들. 근데 워낙에 설명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우주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넓어진 느낌이거든요. 오늘도 오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방송 쪽에서 많이 출연을 하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겹친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가 S1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거래 신고서 같은 건데, 회사에 대한 되게 디테일한 정보들이 300페이지 넘게 담겨 있는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오늘 좀 촬영 내용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됐건 우주라는 이 산업이 핫해진 계기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것처럼 스페이스X인데, 이 스페이스X가 우주라는 산업을 이렇게 친숙하게 만든 데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들이 있을까요?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 언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최근인 것 같아요. 최근이시죠?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좀 단기간에 관심도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의아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뭔 기업이지? 혹은 이 기업이 뭔데 이렇게 커진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의 업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설립된 지가 2002년이니까 20년 넘게 산업을 영위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들 산업적으로 친숙해진 이유는 저도 좀 놀랍긴 하지만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 가치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장 전에도 비상장 시장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기업 가치가 거의 급등하다시피 했었거든요. 특히 올해가 2026년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4천억 달러 정도 밸류에서 7개월 연말 정도에는 8천억 달러까지 밸류가 갔어요. 2배. 네. 근데 그때까지도 국내에서는 좀 잠잠한 기간이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우주 산업에 대한 좀 밸류에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가치 평가를 되게 높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변화들, 그리고 기업의 어떤 등장, 이런 부분들이 좀 드라이브가 걸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국가 단위로 로켓을 발사한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스페이스X는 되게 자주 발사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혹시 어떤 걸까요? 일단은 많이 발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켓 아시나요? 누리호. 맞습니다. 네네. 누리호가 있는데 누리호가 지난해 발사를 몇 번 했었냐면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사는 할 수 있지만 상용화된 발사체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용화된 발사체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발사하고 싶을 때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상용화된 로켓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로켓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상용화 단계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기업단 중에서 상용화 단계에 가장 많이 접어든 기업이 바로 이 스페이스X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165번 정도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사를 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일단 로켓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로켓 라인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워낙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사용 로켓 기술입니다. 로켓을 한 번 발사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발사했던 로켓을 다시 회수를 해서 다음번 발사하는데 또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로켓 라인업들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그 다음번 발사하는 케이던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면서 발사 시장에서의 영향을 좀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지금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사용이라는 게 몇 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아까 S1 자료 발표에 따르면 39번, 38번까지 지금 재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기당 재사용 최대치가 그래요. 그런 재사용을 하더라도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능에 문제가 없게 어떻게 보면 그게 리퍼비시라고 하는데 고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왜 자동차도 오래 타면 정비를 맡기고 비행기도 한 번 운행이 되고 나면 정비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되거든요.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재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정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게는 한 달 정도, 뒤에는 발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스페이스X는 왜 그렇게 로켓을 많이 만들고 많이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주 로켓 시장이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작은 시장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우주 로켓 없이는 다른 시장이 커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위성을 만들거나 아무리 좋은 위성 서비스가 있거나 혹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지상 장비를 만들었다고 해도 로켓에 대한 발사 영역이 없으면 그 뒷단에 있는 거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뒷단에 있는 서비스나 장비에 대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앞단에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는 발사 인프라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뒷단에 있는 서비스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발판으로 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AI나 뭐 반도체를 이해하려면 이런 밸류 체인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주도 마찬가지로 밸류 체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로켓이죠. 로켓이라고 하면 역시 우주에 뭔가를 올려놓는 우주 수송 역할을 하는 게 로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의 펠컨 9이라는 로켓이라든지, 우리나라에는 누리호가 있고, 또 유명한 로켓으로는 달에 갔던 세턴 5, 혹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사용될 SLS, 이런 로켓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켓들의 역할은 목적지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택배. 그러면 뭐가 많이 갖다 줘지냐라고 했을 때 그게 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위성 발사가 많아지고 있는 배경도 위성에 대한 발사 횟수가 많아지면서 위성의 절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성들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위성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위성 제조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는 위성을 만드는 기업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위성에 반도체 칩을 실어서 나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위성 제조에다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위성에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이 커져서 패널이 많이 부품된다, 그러면 그 기업도 태양광 패널이지만 어쨌든 위성 제조 쪽으로 통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넓게 위성 제조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위성들이 올라가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이 위성이 올라가서 결국엔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뭐 예를 들면 통신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통신 신호를 전달해주는, 혹은 관측, 혹은 뭐 감시 정찰처럼 사진을 찍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그 안에 위성 안에 GPU가 탑재가 돼서 우주에서 예를 들면 연산 작용을 거쳤을 때는 그게 우주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역할들이 최근에는 위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말은 과거에는 시도를 못했던 이유가 많이 이제 구축하는데 비싼 비용이 들었기 때문인데, 다시 얘기하면 비용이 점점 싸지면서 다양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장비 시장입니다.
서비스를 결국에는 수신하는 대상지가 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많은 서비스들을 수신하거나 혹은 이제 위성들이 많아지니까 이 위성들을 관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관제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상 장비 그리고 지상 시스템도 위성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커질 수 있는 그런 밸류 체인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 네 가지 부문: 로켓, 위성 제조, 서비스, 지상. 네. 그러면 밸류체인 과정별로 먼저 숫자가 찍히는 체인 과정들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찍히는 곳과 나중에 찍히는 곳은 서비스 영역이 가장 나중에 찍힌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산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초기 단계는 아니에요. 우주 산업이.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 처음 이제 태도됐던 게 1960년대부터 산업이 시작돼가지고 상당 부분 산업적으로 규모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지금 그 규모가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제일 큰 게 서비스가 지금 제일 커요. 근데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돌입을 했을 때 제일 처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발사 쪽과 위성 제조 쪽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비스가 결국엔 더 커지기 위해서는 앞단에 있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고 위성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올려야지만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굳이 꼽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제조 영역들이 좀 더 앞단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주항공 쪽을 보자면 방산과도 굉장히 많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시너지도 이제 앞으로 우주 섹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되게 좀 독특한 기업이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우주 기업들을 꼽았을 때는 보통은 방산 쪽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국내에서도 우주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시스템인데 우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우주 기업이라고 하진 않죠. 네, 방산 기업. 그렇죠. 네. 방산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의 우주 산업에 있어서 상당 부분 큰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업들을 우주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훨씬 더 큰 본업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신사업 중 하나로서 여겼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는 크게 몇 가지를 꼽자라고 했을 때는 첫째는 기술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척박한 환경에 보내야 되는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미사일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주항공 쪽에서 소재 쪽도 연관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업적인 연관성에 있어서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산업 내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전쟁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통신 쪽도 그렇고 감시 정찰 위성도 그렇고 전쟁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놓고 봤을 때는 우주 산업을 방산 업종에서는 하나의 신사업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도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을 기반으로 한 무기 체계, 방어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산 업종과의 그런 연관성, 연계도 그리고 산업적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스페이스X도 나중에는 방산업체로 분류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1 보고서를 봤을 때 스페이스X의 사업 부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 부문이 스페이스 사업 부문이 있고요. 두 번째가 커넥티비티 사업이 있고 세 번째가 AI 사업 부문이 있어요. 이 스페이스 사업 부문에 뭐가 들어가냐면 로켓 발사 영역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펠컨 9을 발사하거나 혹은 펠컨 헤비라는 로켓을 발사하거나 최근에는 개발 중인 뭐 스타쉽과 같은 로켓을 만드는 영역들이 있고 그리고 발사해주는 영역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커넥티비티는 뭐냐면 스타링크 같은 위성 서비스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통신에 가까운 영역인 거죠. 근데 세 번째가 AI 영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I라고 하는 거는 XAI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문이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 트위터죠. X 플랫폼으로서 얻는 수익이, 소프트웨어 수익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광고나 플랫폼 수익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록 서비스, 그러니까 그록 AI 구독을 통한 서비스가 있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보면 약간 대여해주는, 임대해주는 컴퓨팅을 이제 영향을 제공을 해주면서 받는 그런 수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어느 부문으로 지금 분류를 해야 되는지가 시장에서도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시간을 놓고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게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어쨌든 상장을 하면 거래소에서 이거를 산업재나
아니면 통신이나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류가 어딘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났어요. 촬영일 기준으로는 확정이 안 나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됐는지. 그럼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라든지 가치에도 달라지는 영역들이 있을까요? 스페이스X의 달라진 영역보다도 영역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갈 것 같아요. 아, 그 아래쪽에 있는 밸류체인 쪽이요? 그쵸. 만약에 예를 들면 통신 쪽으로 들어오면 통신 쪽에 있는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통신과 관련된 어떤 금융 상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묶여 있을 텐데 스페이스X라는 거대 기업이 들어오면 수급적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려돼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네요. 방금 통신 말씀해 주셔서 또 스타링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타링크로 일단 돈을 벌고 있기는 한가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요? 네, 지금 스페이스X가 최근 S1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에 이제 오픈이 됐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 적자예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의 비용이 더 크다라는 건데 상당 부분의 비용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캐펙스 투자로 들어가요. 근데 그 캐펙스 투자 중에서도 거의 절반 넘게가 AI 투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GPU 사고 데이터 센터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부문별로 놓고 봤을 때 스타링크만 놓고 보면 이익률이 엄청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아니 두 자릿수도 높은 건데 40%면 엄청 높은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면 제가 물론 통신 업종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SKT, KT, LG 국내 3사 통신 3사들의 마진율이 10% 정도로 알고 있고 미국에 있는 통신 사업자들도 20% 정도 알고 있는데 40% 육박하다 보니까 엄청 높게 형성되어 있고 또 매출의 성장률도 제일 높아요. 전사 부문 중에서.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만약에 10,000개 가까운 위성들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 흐름만 놓고 보는 에비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익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로 벌어들인 돈을 이제 로켓 개발하는데 스타쉽 개발하는데 돈을 쓰고 또 더 크게는 AI 쪽 투자에 많은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인 거죠. 캐시카우가 주로 이제 통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캐시카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래도 워낙에 잘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굳이 스타링크가 아니더라도 통신은 잘 통하는데 왜 이렇게 통신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만큼 못 쓰는 사람도 많아서 그래요. 이 아나운서님은 모르시죠? 아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저도 그래요. 네네. 저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워낙 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 통신 시장에 대한 그런 니즈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는 음영 지역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냐 안 갖춰져 있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땅이 너무 넓은 경우에는 또 인프라를 모든 국가에 까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통신이 되게 잘 발달된 이유는 땅이 좁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통신업체들의 어떤 그런 기술적 혁신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를 깔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니즈가 좀 당연히 충족되는 게 큰데 전 세계로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 그래서 가입자 숫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올해 3월, 26년도 3월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었거든요. 1,030만 명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440만 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2배 넘게 오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음영 지역들이 지금까지는 음영 지역으로 분류가 됐던 시장들의 침투가 많이 되면서 열리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성장성을 보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음영 지역들을 다 침투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지금 침투가 다 되어 있으나 어떤 국가적인 허가나 이런 서비스 국가가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다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만약에 서비스 국가가 열리면 가입자가 이제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없던 시장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로 치면 항공 쪽, 네. 그리고 해상 쪽, 그런 쪽일 것 같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당연히 통신을 못 한다라는 게 디폴트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 하는데 사실 저 비행기 모드 안 해본 적이 있는데 안 해도 어차피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는
스타링크가 들어가게 되면 통신을 할 수 있게 변한다는. 이제 굳이 영화 다운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네네. 넷플릭스 따로 안 받고 유튜브 따로 오프라인으로 안 받아도 비행기 안에서 도너리 영상을 그냥 올라온 대로 바로 보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런 시장들이 신규로 창출될 수 있는 저는 시장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말씀을 드리면 얘네가 그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고 있어요. 서비스 퀄리티를 높인다라는 말은 통신이 더 잘 터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호환이 더 잘 되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혹여나 나중에 이게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연그러졌을 때는 저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상통신과의 경쟁 구도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지상통신과 경쟁하진 않아요.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만 추후에 만약에 통신 퀄리티가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부 지상통신의 퀄리티가 낮은 지역들에서는 포션을 상당 부분 뺏어올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야기 데이터 센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 데이터 센터 제가 왜 한숨을 쉬었냐면 말이 많아요. 막 댓글로 싸워요. 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저도 이렇게 뭐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근데 단언할 수 있는 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됩니다. 지금도 돼요. 그리고 쏜 적도 있어요. 근데 경제성이 나냐 안 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위성 발사를 하는데 그 안에다가 GPU를 탑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GPU를 넣고 위성을 발사를 하면 그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게 많아지면 유의미하게 큰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고 그게 적더라고 해서 그 역할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굳이 올리는 방향성에 있어서 지상에 구축했을 때의 비용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경제성이 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상이 훨씬 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주에 지금 현재는 데이터 센터를 올리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우주 인프라 기업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사업적인 방향성을 잡고 있느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라고 하냐면 우주에서 구축하는 비용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S1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상에서도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배경에 있어서 이 AI 투자가 들어가요. AI와 관련된 투자는 리니어하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속도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AI 인프라가 더 앞서 나가는 기업이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 쪽 인프라를 대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의 전제되는 조건은 첫 번째는 우주 인프라 구축 비용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상에서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게 두 번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크로스되는 시점이 언제냐에 추정치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거나 이게 좁혀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다시피 너무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쨌든 위성을 쏘던 뭐 데이터 센터를 쏘던 우주에 올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게 기기다 보니까 망가질 수 있고 뭔가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위성을 안 고장나게 잘 만들어요. 어렵다. 네, 그래서 위성이 잘 안 고장나게 잘 만드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심각한 파손이 났을 경우에는 위성을 일부러 떨어뜨려요. 지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없어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돼 있지만 사람이 가서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로봇 쪽도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옵티머스? 네, 로봇 팔. 네네. 로봇 팔처럼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거를 이제 위성 쪽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로봇 팔을 이제 달자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영역으로 간 건 아니에요. 2026년 2월 달에 xAI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이제 xAI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X 플랫폼 그리고 AI 쪽 플랫폼을 가지고 있던 기업과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하면서 지금은 같은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같은 회사 내에서도 상당 부분 자금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 우주 쪽 투자보다도
AI 쪽 투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S1 자료를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퓨어하게 우주 산업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우주 쪽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수익성이라든지 어떤 산업의 어떤 지배력이라든지 기술력 자체는 그 보고서를 보고 나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AI 쪽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입되는 비용들이 일단 너무 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서비스 영역에서의 매출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까지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AI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들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오픈 AI도 그렇고 지금 뭐 엔트로픽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그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좀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주 산업이 잠재력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겠는데 스페이스 X가 어쨌든 지금 거의 일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 근데 그 일장이란 단어 참 아, 뭐 탑티어라던데 스페이스X가 일장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순위를 매기기에는 정형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밸류 체인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 중에서 위성을 제조하는 어떤 제조 영역과 어떤 지상 장비 쪽은 확실히 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경쟁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로켓 쪽 발사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별로 좀 강점이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내만 놓고 보면 좀 아쉬운 점은 주변국들과의 격차가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변국들이 다들 잘해요. 중국, 일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손에 꼽는 우주 강국이긴 하지만 그 중국, 일본, 미국, 심지어 러시아까지가 너무 더 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나요? 나라에서라든지. 우리나라 예산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적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 하면 거의 한 100분의 1 수준까지도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관련된 예산들이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뉴스페이스 되게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말인데, 올드 스페이스가 별로고 뉴스페이스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뉴스페이스로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올드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올드 스페이스라는 거는 국가 주도의 어떤 수요와 공급을 일으켜서 산업의 성장성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로 가야 되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국가 중심의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주는 좀 그런 의의 중 하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6월 12일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되는데 파급력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많이들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비단 전 세계적으로도 산업적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국내만 보더라도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확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래 있었던 이벤트들도 이제는 산업적으로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막 파악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증시 자체도 단기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지수의 움직임 혹은 그에 따른 ETF나 그런 상품들의 수급 변화, 이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 보고서가 나왔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페이지가 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청 그냥 뭐 거의 필요한 정보들의 대부분이 담겨 있긴 해요. 제가 유의미하게 봤던 거는 사업 부문별로의 어떤 성과, 그러니까 정확한 지표가 나왔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각의 실적이 있던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리스크를 회사에서 적어놨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적어놨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스타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이 얼마 전에 12차 테스트 발사가 있긴 있었는데 보셨어요? 실패했다. 일부 실패하고 이제 어떤 사업적 성과가 있었는데, 그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이 차세대 로켓이거든요. 엄청 큰 거. 맞아요. 엄청 큰 로켓인데, 스페이스X가 각각의 사업 부문별로 이 스타쉽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적인 부분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스타쉽이 상용화되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언급됐던 게 뭐냐면 이 스타쉽의 개발과 상용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성과가 모두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적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였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지분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상장 전 기준으로 보면 지분율이 4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41%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클래스 A, 클래스 B로 나눠요. 그래서 클래스 A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일반 주라고 보면 되고 클래스 B는 클래스 A와 한 주의 가치는 똑같은데 의결권이 10배입니다. 그래서 창업자와 이제 그 주요 임원들만 보유하고 있는 클래스 B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클래스 A와 클래스 B의 지분율만 놓고 보면 41%지만 의결권은 85%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사회라든지 각종 CEO, CTO 뭐 그런 주요 임원들의 선임 해임을 다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는 견제 장치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뭐 요즘은 좀 조용한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다고 막 갑자기 그렇죠. 트위터도 네, 조심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네.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오너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질 수 있다. 물론 그게 프리미엄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로도 작동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너무 많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 X 뭐 그 외에도 막 너무 많으니까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기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리스크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요. 솔직히 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이제 의견을 저도 여쭤보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뉘는 게 결국 일론 머스크 제국에 있어서 스페이스X와 함께 테슬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스페이스X랑 테슬라를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테슬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이제 주된 기업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굳이 테슬라에 힘을 실어주겠느냐.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누누이 외쳤던 어떤 AI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우주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화성 가는 이야기들. 맞습니다. 스페이스X에 담겨 있는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는 톤다운이 많이 된 것 같고 어떤 로봇 쪽으로의 사업적 방향성을 변환하는 것도 테슬라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약간 평가가 스페이스X를 거드는 느낌이 그쵸. 적인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스페이스X라고 하는 대안이 있는데 테슬라를 우리가 봐야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판단은 유보하겠으나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IPO를 하면 뭐 최대어다 막 이렇게 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막상 상장 당일에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혹시 스페이스X도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혹시나 저는 여러 측면을 열어놔야 되니까요. 그렇죠. 저도 근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상장 직후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업 자체가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받는 기업이 상장이 되는 거고 공모가가 높게 형성됐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공모 물량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1.7조 혹은 1.8조 달러 대비해서 예상되는 공모 자금 규모가 750억 달러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4% 정도가 됩니다. 근데 통상의 기업들이 적으면 10%, 많으면 20%까지도 공모 물량을 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변동성이 컸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게 또 커버업이 또 금방 될 수 있는 그래서 좀 많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 초반에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페이스X 상장한다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올랐던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건 이제 재료 소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상장 전후로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종목들도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대로의 어떤 그런 우려감이 상장 전에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관련되는 국내 우주 기업들의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쉬었다 가야겠다라고 해서 수익 차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는 물량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후에는 스페이스X 주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 주가가 오르면 우주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이 투자 심리가 우주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구나.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받으면 받을수록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많이 할인되어 있네 라고 하는 심리가 형성되면서 자금이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구간인 상장 전후를 피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예 미국에 상장된 미국 기업들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매력도는 어디가 더 큰가요? 사실 저는 미국을 좀 더 선호하긴 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국내 종목들도 미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주가 흐름 움직임이 완전 커플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어떤 최근에는 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국내가 좋았을 때 미국이 좀 안 좋았고, 반대로 미국이 좋았을 때는 국내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시장이 좀 많이 그만큼 성숙도가 높아지니까 국내 이제 투자자들의 수급도 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하게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종목별 편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주 관련된 이제 어떤 뉴스들에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화하는 과정이 심화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대형 쪽 로켓 시장이 스페이스 X라면 중소형 쪽에는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또 일장이잖아요. 일장이죠. 네, 일장이잖아요. 네. 로켓랩 기업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소형 로켓 시장에서 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형 쪽도 수요가 많은가요? 중소형 쪽도요? 많다기보다는 많아졌어요. 원래는 이제 위성 발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우리도 왜 예전에는 저는 안 써봤습니다만 벽돌폰 네네. 이런 게 있었다라고 저도 듣기만 했어요. 기억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휴대폰의 크기는 점점 좀 작아지는데 성능이 더 좋아진 것처럼 위성도 과거에는 너무 크고 무거웠는데 점점 위성이 작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성능도는 더 올라가니까 그만큼 작은 위성들을 발사하는 수요는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로켓랩이 그 시장 수요를 잡아먹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장만을 타겟을 한 기업이라고 쳤으면 저는 이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못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로켓랩이라고 하는 기업은 소형 로켓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대형 로켓 시장으로까지의 어떤 발전을 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 자체를 어떤 전방 시장 자체를 넓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적 방향성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로켓 부문의 매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얘네가 위성 제조 쪽에 시장으로도 훨씬 더 매출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밸류체인 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 왜냐하면 우리가 로켓 발사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제조 쪽도 담당을 하고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적인 측면이 저는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IPO도 어떻게 보면 약간 유행이잖아요. 그때 테마에 따라서 비슷한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기도 하는데, 상장된 거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우주 관련해서 비상장 기업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스페이스 X 상장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비상장 기업들이 IPO에 조금 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우주 관련 기업들 찾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영화 변호인 보셨나요? 그 마지막 장면 보면 갑자기 저도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 둘씩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우주 관련 테마가 떠오르니까 저도 우주 기업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일어서신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멋있으면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나쁘게 본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우주 관련된 영역들의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그런 사업적인 방향성을 그쪽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다시 얘기하면 어떤 VC 단계에서의 그런 기업들이 많이 관심도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VC에서도 지금 투자 쪽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거래소에서도 아예 상장을 장려하는 섹터 중에 우주 관련된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뭐 로켓 쪽이나 위성 쪽을 디테일하게 언급을 할 정도로 상장 쪽에서도 저는 기술 청년 상장의 허들이 되게 많이 낮아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가 어떤 계기가 돼서 향후에 관련된 상장이라든지 비상장에서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코스닥 쪽으로 상장이 되면 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우주 섹터가요. 그쵸? 섹터가 이제 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우주 이슈와 관련해서 스페이스 X 말고도 또 체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체크해야 될까였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같은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가 12차 테스트 발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11차 발사까지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뉴스도 그렇게 많이 안 많이 안 나왔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관련된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같은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도 올해 예정되어 있고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13차 발사, 14차 발사도 남아 있고 혹은 스타링크와 관련된 부분들도 확장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장기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들 이제 질문 주시는 유사한 질문 중 하나가 어떤 밸류 체인을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저는 반대로 어떤 밸류 체인, 특정 밸류 체인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위의 밸류 체인 내에서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의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점유율이 큰 기업들을 보통 말을 하는 건데 당연히 점유율이 크고 그럴 기업일수록 비싸고 밸류에이션도 높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뭐 위성 제조면 위성 제조 혹은 발사체 혹은 서비스 혹은 지상 장비도 그렇고 섹터 내에서 매출 의존도가 높고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장기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숫자들이라든지 혜자가 중요하겠지만 또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들은 어쨌든 기대감도 중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감만 일단 있어도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디로 연결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우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떠올랐을 때 우주 데이터 센터가 떠오르면 어떤 섹터가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을 연관이 될 수 있지? 라는 영역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단기 모멘텀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좀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의도에서 우주 섹터를 유일하게 담당하시는 연구원님으로서 우주의 가능성은 어디까지가 끝일까요? 우주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현학적으로 가시면 저는 사실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그만큼 많이들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말이 어디로 생각하냐면 어떤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라는 측면보다도 기존에 있던 산업과의 연관성이 얼마만큼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방산과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 혹은 통신과의 어떤 새로운 통신의 어떤 시스템 중 하나 요 정도로 만약에 이어졌다라고 하면 그게 뭐 예를 들면 우주 데이터 센터처럼 반도체와의 연관성이 이어지는 곳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도가 이어지면서 우주라고 하는 하나의 인프라가 다양한 산업과의 밸류체인이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만약에 최종적인 저는 좀 지향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산업의 어떤 범위, 영역, 크기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의도에서 우주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거를 단독으로 이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많이 개편이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산업이 그만큼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저 우주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팽창 우주, 다중 우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좋아합니다, 저도. 이게 다중 우주가 만약에 진짜 관측이 되고 하면은 우주 산업이 더 지금 이 시간도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커지고 있는데 여러 개 지금 멀티버스가 네, 아무튼 오늘 정희훈 연구원님과 함께 우주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